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은 유일한 기업이다.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생산한 엔진만 8,600대 이상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다.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로 F5 제공허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고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며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국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또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지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나섰다.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SLV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 중이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지, 프렛 앤드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업체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다. RSP 프로그램은 엔진 사업 전체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선진 업체들의 항공 엔진 사업 수행 방식이다. 세계 유수 항공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던 항공 엔진 부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RSP 사업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구매자 요구에 맞는 엔진 제품을 생산하고 수명기간 동안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하면 구매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설계 전문가와 기술 명장 등을 주축으로 설계,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엄격한 품질 관리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KF-X 전투기 사업, 제식 번호와 별칭 어떻게 될까? KF-75라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으로 개발되는 KF-X는 F-16 이상의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를 목표로 한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비용만 8조 6천억 원 책정되었고 120대의 보람의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어 총 사업비 18조 6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최종 합격 판정했다. 따라서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인 2019년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KF-X 제작 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다.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2,000장 가운데 9,300장이 완성된 상태다. 이는 전체 설계 공정의 약 80%에 해당한다. 공개된 KF-X의 예상도는 F-22 스타일이다. 기체 형상이 F-22와 비슷하다 보니 반쯤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KF-X 가격은 수출 가격 기준으로 대당 8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텔스 냄새는 풍기는 정도다.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센서 대부분은 기체 내부로 매립되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됐다. 형상만 스텔스라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탐지되는데 이 정도면 독수리나 드론과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크기다. 다만 크기가 작지만 속도는 음속 이상으로 이동하는 항적 때문에 전투기로 식별되긴 한다. 참고로 미 해군 FA-18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 하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도료 등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부품의 65%를 국산화했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유출을 우려해 기술 수출을 엄금하고 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레이더 모듈 1088개를 원형판에 박아 놓았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하므로 이론적으로 1088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돼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탐지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세계 11번째 AESA 개발 국가가 되었다. AESA 개발은 국방개발연구소 ADD가 했지만 생산은 한화에서 한다. 202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하이는 첫 KF-X 시제기를 2021년 4월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에 1차분 8대의 KF-X 전투기가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아직은 차세대 전투기라 KF-X 보라매로 부르고 있지만 실전 배치가 될 때는 정식 제식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산 고등훈련기이자 경공격기인 T-50, A-50 검독 수리 골든 이글의 제식 번호는 공군 50주년 기념으로 50번이 부여됐다. 2019년 공군 70주년인데다 배가본드에서 F-70을 운운하는 등 KF-X의 제식 번호는 KF-70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칭 이름은 프로젝트명인 보라매가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송골매가 더 좋은데 공군은 보라매의 인기라. 1947년 10월 14일 벨 X-1을 몰고 세계 최초로 음속을 돌파했던 정레거가 그의 아내 글래니스 예거의 이름을 붙인 비행기 글래머러스 글래니스와 함께 찍은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발되는 비행기들에는 최고 속도가 얼마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었고 우리 공군의 현재 주력 기종인 F-15와
차세대 기종으로 들어올 F-35 모두 음속을 돌파하는 최고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F-15의 최고 속도는 마하 2.5이고 F-35의 최고 속도는 F-4의 마하 2.2보다 느린 마하 1월 6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전투기를 우리는 들여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에서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흔히 애프터버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애프터버너는 정확하게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엔진의 배기가스 등의 연료를 분사하여 다시 발화시키는 장치로서 롤스로이스의 리히트와 프렛 앤 휘트니의 오구멘터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연소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음속을 돌파할 때 급속하게 증가하는 조파저항 또는 소리의 벽 혹은 음속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음속을 돌파할 때 비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저항을 극복하고 더욱 가속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추력을 조파저항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증강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런 재연소를 통한 증강장치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연료의 소비가 최소 5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무장인 상태에서 마하 0.8에서 마하 2.3까지 가속하는데 4분 30초 정도가 걸리는 F-15를 연료를 가득 채워 비행한다고 하더라도 4분 정도만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연료가 고갈되어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투기는 마하 0.9 이하에서 운용되거나 전투를 하는 경우에도 마하 2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하 2 이상의 최고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어서 최근에 와서는 애프터버너와 같은 재연소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도 음속을 돌파하는 초음속 순항이라고 하는 것을 전투기의 요소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기의 속도와 기타 회전할 때 저항을 받아 속도와 고도가 떨어지는 것을 엔진의 출력으로 보완하여 속도를 유지하고 회전할 수 있는 유지선회의 중요한 요소인 추력 중량비는 F-35가 평균 0.8 정도로서 F-15와 F-22의 1월 14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용하는 프렛 앤 휘트니의 F-135 엔진의 출력이 10% 증가될 것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조만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초음속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을 하는 것은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음속 전투기는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는 기종인가에 따라서 구분해야 옳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기종으로는 F-22랩터,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러시아의 수-35, 그리고 F-35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속 순항이 불가능한 F-15보다는 차세대 우리 공군의 주력이 될 F-35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